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부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와 아들 키우는 것만이 제 일이었고, 그게 제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욕심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전업주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은 늘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안 가고 22에 공무원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집에서 애들만 잘 키워. 내가 다 벌어올게. 남편은 그렇게 약속했고, 저는 정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월급을 고스란히 집에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아들을 낳고 시댁 어른들 모시고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승진이 늦었습니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저축할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아파트를 사고 차를 바꾸고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저희는 늘 빠듯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늘 몇백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자식 등록금을 현금으로 척척 내는데 저는 대출이라니. 그 열등감이 제 안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차분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되는 거였죠.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는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좀 나아지겠구나.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아들도 숨통이 트이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저는 가끔 반찬을 해서 갖다 주고 명절 때 만나고 그렇게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손주들도 둘 낳았습니다. 손주들 보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던 날, 저는 우연히 그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통화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커서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3억씩? 응. 내 언니한테도 3억, 너한테도 3억. 엄마가 이번에 아파트 2채 팔았잖아. 그 돈으로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엄마, 고마워. 근데 괜찮아? 엄마 노후 자금은? 괜찮아. 엄마는 연금도 있고 작은 집도 있으니까. 너희들 미리 챙겨주는 게 마음 편해.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억이요? 며느리가 3억을 받는다고요? 그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어도 뿌듯했던 제게 3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3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3억이면 뭘 할 수 있을까?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차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 그 돈을 굴리면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다단계에 손을 댔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 소개로 건강식품 판매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돈이 됐습니다.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이 들어왔고 그게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손해를 봤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사람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몇백만 원 날리고 그만뒀습니다. 남편한테도 혼났습니다. 여보, 그런 거 하지 마. 사기야, 사기. 알았어. 다신 안 해. 저는 그렇게 약속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자본이 컸다면, 만약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할 수 있었다면, 그럼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3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제가 굴릴 수 있다면, 아니, 우리 가족이 함께 투자한다면, 그럼 모두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돈을 좀 받게 됐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과 함께 온 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에요. 얼마나 받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3억이요, 어머니. 3억? 와, 그거 큰 돈인데. 축하한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3억을 받는데 저는 평생 모아도 그만큼 모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든 우리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얘야, 그 돈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예금에 넣어두려고요. 나중에 아이들 교육비로 쓰거나 집을 넓히는데 보탤까 해요. 예금? 요즘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냥 묵혀두기엔 아깝지 않아?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말도 맞아. 근데 투자는 위험하잖아. 투자라고 다 위험한 건 아니지.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것도 있어. 저는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속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성실하게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보고 주말엔 등산 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여보, 뭐 생각해?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요즘 표정이 이상해. 피곤해서 그래.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에서 증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며느리 명의로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 돈이 예금에 묶이기 전에 어떻게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회사에 갔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녁 6시쯤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돌보고 장 보고 청소하고 며느리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회사에서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며느리가 여보, 좀 도와줘라고 하면 응, 조금만이라고 대답하고는 결국 안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얘야, 남편이 회사에서 피곤한데 좀 이해해줘. 어머니, 저도 회사 다녀요. 그래도 여자가 좀 더 해줘야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씁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옛날 다단계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저냥. 너는? 나, 잘 지내지. 요새 대박이야, 진짜. 친구는 카페에서 저를 만나자마자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장도 짙게 하고 예전보다 화려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 하는데? 응,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야. 이번엔 진짜 다르거든. 제품도 좋고 구조도 탄탄해. 또 그런 거야? 제가 시큰둥하게 말하자 친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나 벌써 승급했어. 한 달에 1,000만 원은 거뜬해. 1,000만 원? 응. 근데 중요한 건 초기 자본이야. 크게 투자해서 빨리 승급하면 정말 대박이거든. 너도 해볼래?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 그것도 한 달에. 만약 제가 3억을 투자한다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초기 자본이 얼마나 필요한데? 최소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클수록 좋지. 1억 넣으면 바로 다이아몬드 등급이야. 3억 넣으면 플래티넘이고. 3억? 응. 그럼 바로 상위 라인이 되는 거야. 밑에 사람들 수당만 받아도 한 달에 몇 천씩 들어와. 친구의 말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3억을 넣으면 일도 안 하고 돈이 들어온다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며느리가 받을 돈을 여기에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 모두가 편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니, 너 돈 있어? 나, 생각해 볼게. 저는 얼버무렸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의 3억을 어떻게든 끌어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며느리한테 내 돈 나한테 줘라고 할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통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남편은 외근 중이었고 집에는 저와 아들만 있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 너 요즘 회사 어때? 그냥 그래요. 바쁘죠? 힘들지? 좀 그렇죠. 근데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아들은 몇 달 전부터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승진에서 밀렸고 상사와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좋은 정보 하나 들었어. 무슨 정보요? 투자인데 수익률이 엄청 좋대. 한 달에 1,000만 원씩도 벌 수 있대. 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엄마 친구가 하고 있는데 대박 났어. 아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다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요즘은 합법적으로 하는 거야. 어머니, 그런 거 위험해요. 예전에도 손해보셨잖아요. 그때는 자본이 작아서 그랬어. 이번엔 크게 투자하면 달라.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혼나요. 너 아빠는 몰라도 돼. 근데 얘야, 너도 생각해봐.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 내가 직접 사업하면 어때? 사업요? 응. 마누라가 돈 받잖아. 그 돈으로 시작하면 되지.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 이렇게 평생 회사 다닐 거야? 상사 눈치 보고 야근하고 그러다 정년되면 뭐가 남아? 지금 기회를 잡아야 해. 어머니, 마누라한테 말해봐.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사업하자고. 그럼 너도 회사 그만두고 편하게 살 수 있어. 아들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불만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며 욕심을 부추겼습니다. 얘야, 엄마 친구 아들은 35에 은퇴했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대박 나서. 진짜요? 응. 지금은 강남에 집 사고, 차도 외제차 타고, 완전 잘 살아. 와.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마누라한테만 얘기하면 돼. 결국 아들은 흔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마누라한테 얘기해봤어요. 뭐래? 일단 반대는 안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그래, 좋아. 그럼 우리가 직접 만나서 설명해주자. 저는 친구를 불러서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는데 친구는 정말 프로처럼 설명했습니다. 세댁, 이건 투자예요. 일반 예금이나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아요. 근데 이게 다단계 아닌가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합법적인 사업 모델이죠. 미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정착된 시스템이고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은 최소화돼 있어요. 제품도 있고 회원 관리도 철저하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뭐니 해도 초기 자본이 크면 성공 확률이 높아요. 친구는 자신의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매달 큰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지금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친구의 말에 아들이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저 하고 싶어요. 여보.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얘야, 우리 가족이 다 함께 하는 거야. 우리 아들도 하고 싶다잖아. 한번 믿어보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데 며느리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친구 만났어. 누구? 옛날 친구.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 그래, 좋겠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절대 반대할 테니까요. 남편은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걸 좋아했고 모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던 거죠. 이번엔 달라. 이번엔 성공할 거야.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예전엔 자본이 작아서 실패했지만 이번엔 3억이 있습니다. 3억이면 충분합니다.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질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마누라 설득 좀 해봐. 이거 정말 좋은 기회야. 어머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누라가 좀 걱정하네요. 뭘 걱정해? 혹시 손해보면 어떡하냐고요. 손해는 무슨? 친구 봐봐. 저렇게 잘 벌고 있잖아. 그건 그렇긴 한데. 얘야, 내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남자가 결정해야 할 땐 결정해야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직접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어머니, 저도 고민이 많아요.
뭘 고민해. 남편 잘 되는 건데. 근데 그 돈은 제 친정에서 저한테 준 돈이에요. 그래도 남편이잖아. 부부가 함께 써야지.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내가 잘 살라고 준 돈이잖아. 이거로 더 큰 돈 벌면 그게 효도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매일같이 이야기했습니다. 2주 후 며느리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정확히는 아들이 너무 간절하게 원해서 저항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 회사를 관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제시도 보게 속 저 사표 냈어요. 뭐? 벌써? 네. 더는 못 참겠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아들은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새로운 길을 가는구나. 우리 가족이 드디어 잘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여보, 너 미쳤어? 왜 내 허락도 없이 사표를 내? 여보, 나 더는 못 다녀. 그리고 이번 사업하면 훨씬 많이 벌 수 있어. 사업? 그게 사업이야? 그냥 도박이지. 도박 아니야. 어머니 친구도 성공했고, 우리도 할 수 있어. 여보,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며느리는 울먹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지만 아들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야, 진정해. 우리 아들이 결정한 거잖아.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부추긴 거잖아요. 나는 아들 잘 되라고 한 거야. 너도 이해해줘. 이해요? 제 돈 3억을 이런 데 쓰라고요? 그 돈 내 돈만은 아니잖아.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 재산이지. 제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을 말한 거야. 부부면 함께 결정해야지. 어머니, 이건 제 친정에서 저한테 준 돈이에요. 증여받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 와이프잖아. 남편이 하겠다는데 왜 반대해?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도 맞아. 우리 가족 일인데 함께 결정하는 게 맞잖아. 여보,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나 정신 멀쩡해. 오히려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썩은 게 문제였어. 이제 진짜 내 인생 살고 싶어.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나는 책임 안 져.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며느리의 3억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플래티넘 등급으로 시작했고, 저도 일부 투자해서 골드 등급이 됐습니다. 친구의 말대로라면 이제 우리는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수당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세미나에 다녔고 새로운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저도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공 사례 발표를 하고 제품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아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해졌고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에 승급할 것 같아요. 정말? 잘 됐다. 네. 그럼 수당이 2배로 늘어나요. 그리고 해외 연수도 갈 수 있대요. 와, 대단한데? 아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며 2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집안일을 거의 안 했습니다. 세미나와 모임에 바빴으니까요. 여보, 오늘은 집에 있어줘.
애들 봐야 해. 여보,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새로운 대형 라인 영입해야 해. 대형 라인보다 내 자식이 중요하지 않아?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지금은 사업이 우선이야. 이해해줘. 이해? 매번 이해만 하라고 하네.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 일하는 거 방해하지 마.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어머니, 저도 이래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고 있다고요. 그래도 남편 일이 더 중요하잖아. 내가 좀 희생해야지. 희생요? 며느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돈도 다 내고 집안일도 하고 애들도 키우는데 더 뭘 희생하라는 거예요? 말버릇을 고쳐야겠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들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 알아서 하든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찜찜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 무렵 아들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세미나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저는 가끔 도와주긴 했지만 주로 아들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발표 좀 도와주세요. 그래, 뭐 하면 돼? 새로운 회원들 앞에서 성공 사례 발표해 주세요. 알았어. 저는 단상에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 어머니입니다. 저희 아들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등급에 올랐습니다. 이제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성공하고 있구나. 이제 곧 대박 나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당은 들어왔지만 지출도 많았습니다. 세미나 참가비, 제품 구매비, 접대비, 옷값, 차량 유지비. 돈이 나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원 모집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얘야, 요즘 회원 가입이 줄었다며? 네, 어머니. 시장이 포화 상태래요. 그럼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죠. 아들은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전화를 돌렸고 지인들을 만나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야, 너 그런 거 하냐? 조심해라. 형, 저 진짜 잘 되고 있어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됐어. 난 관심 없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좌절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서도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러다 보면 밤이 됐습니다.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세미나에 가고 저는 가끔 손주들을 봐주긴 했지만 며느리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얘야, 괜찮아? 네,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며느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무리시킨 것 같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아들은 세미나 갔어요. 지금? 네. 중요한 일이래요. 며느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아내가 쓰러졌는데? 하지만 저는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네, 어머니.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마누라 괜찮대?
네, 어머니. 별일 아니래요. 그래도 내가 가봐야지. 지금 못 가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얘야. 어머니, 저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우리가 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거야.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퇴원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 가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세미나에 다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얘야,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하면 돼. 네, 어머니. 저도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들인 돈이 다 날아가. 맞아요.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아들은 다짐했습니다. 저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수당은 줄어들었고 회원 모집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은 초조해했고 저도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수당이 반토막 났어요. 뭐? 왜? 하위 라인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제품도 안 팔리고. 그럼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영입해야 해요. 그래야 수당이 다시 올라가요. 아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들 다단계 한대. 조심해. 거기 관여하면 안 돼.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 친구들이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야. 전화 좀 받아봐.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강한 척했습니다. 얘야, 괜찮아. 우리끼리라도 잘하면 돼. 네, 어머니. 그 무렵 아들의 옷차림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비싼 구두를 신었습니다. 차도 바꿨습니다. 외제차로. 저는 놀랐습니다. 얘야, 이거 어디서 난 돈이야? 회사에서 지원해줬어요. 이미지 관리용이에요. 그래? 네.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야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저도 옷을 새로 샀습니다. 명품 가방도 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나가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통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쳐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불만스러웠습니다. 얘야, 너도 좀 꾸미고 다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어머니, 저는 회사 다녀요. 이렇게 입어야 해요. 그래도 주말에라도 좀 신경 써. 아이들 돌보느라 시간이 없어요. 그럼 애들은 내가 볼게. 너는 우리 아들 일 좀 도와줘. 어머니, 저도 피곤해요. 피곤하긴. 남편 성공하는데 뭐가 피곤해. 제 말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는 거죠?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어? 왜? 애들 교육비 내야 하는데. 아, 그거 좀 빠듯해. 빠듯하다니? 3억이 어디 갔어? 투자했잖아. 곧 돌아올 거야. 언제? 조금만 기다려봐. 이번 달에 큰 라인 들어오면 수당이 확 오를 거야.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거야? 괜찮아. 나 믿어봐. 나 더는 못 믿겠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참았어.
근데 더는 못 참겠어. 당신 요즘 집에도 안 들어오잖아. 일하느라 그래. 일? 그게 일이야? 매일 세미나 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고 그게 일이야? 당연히 일이지. 당신 이상해졌어. 예전 당신이 아니야. 며느리는 울먹였습니다.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나 이상해진 거 아니야. 오히려 제대로 된 거야. 제대로 된 게 집도 안 돌보고 애들도 안 보고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거야?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 이해 못해? 이해? 난 더는 이해 못해.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도 맞받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 이웃들이 들어. 어머니, 저 이제 못 살겠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뭐? 내가? 네. 어머니가 아들을 부추겨서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뭐라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돈 3억을 날리게 만들었어요. 그 돈 우리 아들이 쓴 거야. 내가 준 거잖아.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강요한 거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한테 왜 그래? 당신도 이상해졌어. 어머니 편만 들고. 당연히 우리 어머니 편 들지. 넌 지금 너무 심해. 부부 싸움은 심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나한테 막말했어. 뭐? 무슨 일이야? 아들이 사업하는 거 반대하면서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더라고. 당신이 뭘 했는데? 나는 아들 잘 되라고 조언만 한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설마 또 그 다단계 얘기한 거 아니야? 다단계 아니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게 그거야. 당신 예전에도 손해봤잖아. 이번엔 달라. 우리 아들이 잘하고 있어. 잘하긴 뭘 잘해. 회사 그만두고 빚만 늘었잖아. 빚? 무슨 빚? 남편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카드 대금 청구서였습니다. 이거 봐. 아들 명의로 카드 빚이 5천만 원이야. 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요? 아들이 당신한테 말 안 했어? 사업 자금 마련한답시고 대출까지 받았어. 그런 줄 몰랐어. 당신이 부추긴 거잖아. 이제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5천만 원 빚이라니. 제가 뭘 한 걸까요? 아들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우리 가족이 잘 살았으면 했을 뿐인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바람 피워요. 뭐? 무슨 소리야? 회사 여자랑 바람 피워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니야. 어머니, 증거가 있어요. 호텔 영수증이랑 문자 내역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얘야, 오해일 거야. 아들한테 물어볼게. 오해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엄마야. 지금 어디야? 밖이요, 어머니. 누구랑? 회원이요. 여자야?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얘기해. 내가 바람핀다며. 어머니, 사실이야?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복잡해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내가 결혼했잖아. 어머니, 마누라가 저를 이해 안 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바람필 이유가 돼? 어머니도 저 편을 들어주세요. 저는 진짜 힘들다고요. 아들은 징징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된 건가요? 며느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그냥 참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이제 못 살겠어요. 이혼할 거예요. 뭐? 이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진정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어머니,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남편이 저를 배신했어요. 배신이라니. 바람 피우고, 제 돈 다 날리고, 집안일도 안 하고. 이게 배신 아니면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이 좀 실수했어. 근데 이혼까지는. 어머니의 실수요? 3억을 날린 게 실수예요? 바람핀 게 실수예요?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 애들도 망쳐요.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얘야,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잘못이야. 우리 아들 용서해줘.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제발.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근데 더는 못 참겠어요. 얘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3억은 제 특유 재산이에요. 친정에서 저한테 증여한 거라서 남편 제시도 보계속한테 권리가 없어요. 뭐? 어머니가 그 돈을 남편 사업에 쓰라고 강요하신 거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남편 바람 피운 증거도 다 있어요. 며느리는 서류 뭉치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이걸로 소송할 거예요. 재산 분할 청구하고 상간자 소송도 할 거예요. 얘야, 그렇게까지. 어머니, 저도 살아야 해요. 애들도 키워야 하고요. 며느리는 일어섰습니다. 다음엔 법정에서 뵐게요, 어머니. 그렇게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뭘 한 걸까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며칠 후 아들에게 이혼 소송 통지서가 왔습니다. 아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마누라가 진짜 소송을 걸었어요. 얘야, 엄마가 뭐라도 해볼게. 근데 어머니, 그 3억이 진짜 특유 재산이래요. 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돈은 다 마누라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쓴 거라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대요. 손해배상? 네. 변호사가 그러는데 최악의 경우 몇 억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대요.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몇 억이라고요? 그 사이 며느리는 조용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바람 상대, 다단계 조직의 실체, 모든 걸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다단계 조직의 대규모 세미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단상에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성공 사례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들뜬 분위기.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래티넘 등급입니다. 저는 6개월 만에 이 자리에 올랐고,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와 경찰,
그리고 기자들이 함께였습니다. 잠깐만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보, 너 뭐 하는 거야? 아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제 돈 3억을 여기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뭐? 거짓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람 통장 내역이에요. 수당이라고 들어온 돈은 실제로는 제가 투자한 3억에서 나온 거예요. 신규 회원이 없으니까 기존 투자금을 수당으로 돌린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람도 피웠어요. 저기 있는 여자요. 며느리는 객석의 한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젊고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여자도 이 조직의 회원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사진과 문자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조직 자체가 사기예요. 제품은 실제로 팔리지 않아요. 그냥 회원들끼리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신규 회원의 돈으로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주는 폰지 사기죠. 허위사실 유포야. 조직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여기 금융감독원에 제보한 자료가 있어요. 이미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 순간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금융사기 전담팀입니다. 이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계자분들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조직 간부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여보, 어디 가려고? 여보, 제발. 제발은 무슨. 당신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잖아. 나한테, 가족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진심이었어. 정말로 성공하려고 했다고. 성공? 남의 돈 날리고, 바람 피우고, 가족 버리는 게 성공이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며느리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도 책임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부추겨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나는 그냥 뭐예요? 제 돈을 탐낸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모셨어요. 존중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돈으로만 봤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ATM 기계로 봤어요. 얘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 뭐예요? 제가 쓰러졌을 때 어머니는 뭐 하셨어요? 저 걱정은 안 하고 아들 셈이나 걱정만 하셨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감정이 있어요. 저도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어요. 며느리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제 아이들과 함께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머니와 남편의 욕심에 희생되지 않고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에서는 경찰이 조직 간부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울부짖고 항의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어머니, 제 인생 망했어요. 얘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어떡해요? 마누라도 떠나고, 돈도 없고, 사업도 망하고.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들이 나섰고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3억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됐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며느리에게 증여한 돈이니까 아들한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그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 바람을 핀 것, 모두 며느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아들은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어머니? 모르겠다. 저희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다단계 조직은 무너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불법 다단계로 판명됐습니다. 간부들은 구속됐고 회원들은 피해자가 됐습니다. 투자금은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카드빚 5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총 1억. 게다가 다단계에 투자한 돈도 날아갔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얘야, 다시 시작하자. 직장을 다시 구하든지. 누가 저를 써줘요? 신용불량자의 다단계 전력에. 아들은 절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돼? 아들 인생 망치고 며느리 쫓아내고 손주들도 못 보게 됐어. 남편은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누이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언니 오빠 일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친척들이 다 수군거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이제 우리 연락하지 말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혼이 확정됐고 양육권도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만 받았습니다. 어머니, 애들 보고 싶어요. 얘야, 참아라. 어떻게 참아요? 내 자식인데. 아들은 울었습니다. 저도 손주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집에서 울었습니다.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뭘 위해 욕심을 부렸나?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어느 날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네. 부인이 저희 딸한테 한 짓, 저는 용서 못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손주들을 생각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저희 딸과 손주들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건 부인이 욕심부려서 저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3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딸의 인생이 망가질 뻔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딸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부인들 때문에 망가진 인생을 회복하려고요. 그러니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38살의 설거지를.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을 다녔던 아들이. 어머니, 저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얘야, 다시 일어서자. 빚부터 갚고. 언제 다 갚아요? 1억인데. 천천히라도 갚으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로 버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
거기서 생활비 빼고 빚 갚고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58살에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반말하고 화내고 무시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퇴직 후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늙어서 고생하게 될 줄 몰랐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 노후는 다 날아갔어.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여전히 식당에서 일합니다. 빚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며느리는 재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대요. 손주들도 잘 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손주들을 본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큰애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텐데, 작은애는 유치원에 다니겠죠. 저는 사진으로만 봅니다. 며느리 SNS에 올라온 사진을 몰래.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각자 밥 먹고, 각자 씻고, 각자 잠듭니다. 남편은 저를 용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냥 무기력한 중년 남자입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어머니, 제 인생 다시 돌리고 싶어요. 얘야, 누구나 그래. 그때로 돌아가서 어머니 말 안 들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탓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 탓입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다단계 했던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들 피해를 봤거든요. 그 친구도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동네 친구들도 저를 피합니다. 소문이 났거든요. 며느리 돈 뜯어서 다단계 했다가 망했다고. 저는 동네를 걸어 다닐 때마다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마트에서도 가끔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민망합니다. 어머, 여기서 일하세요? 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짧게 대답하고 피합니다. 더 이상 자존심 같은 건 없습니다.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며느리가 3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왜 그렇게 흥분했을까? 돌이켜보면 저는 평생 돈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자랐고 결혼해서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면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돈을 봤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다고. 아들도 성공시키고 저도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며느리 돈이 아니라 제 욕심.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겁니다. 며느리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며느리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아들한테도 미안합니다. 제가 아들을 망쳤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아들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남편한테도 미안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의 노후를 제가 망쳤습니다. 손주들한테도 미안합니다. 할머니가 되어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상처만 줬습니다. 저는 매일 밤 후회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며느리 돈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들을 부추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트에서 계산대에 앉아 있으면 여러 사람을 봅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다정한 부부, 웃는 아이들.
저는 그들을 보며 부럽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요즘 저는 젊은 며느리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저들을 괴롭히는 시어머니였구나. 저도 저들한테 상처를 준 시어머니였구나. 만약 며느리를 다시 만난다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럴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가끔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절대 어머니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래, 그랬어야지. 어머니는 후회 안 하세요? 매일 후회한다. 그럼 왜 그러셨어요? 몰랐어. 이렇게 될 줄.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는 걸.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제 욕심이 더 컸으니까요. 지금 저희 집은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이제는 작은 원룸에 삽니다. 셋이서. 남편, 아들, 저. 좁고 춥고 불편합니다. 명절에도 친척들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집안의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제사도 저희만 지냅니다. 조상님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요즘 성당에 다닙니다.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욕심 때문에 가족을 망쳤습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추한 제 모습이 보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눈, 후회로 가득 찬 얼굴. 마트 동료들은 저를 불쌍하게 봅니다. 언니 힘들죠? 괜찮아. 나이 드셔서 이런 일 하시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괜찮아.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저는 웃으며 말하지만 속으로는 웁니다. 아들은 최근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정직원입니다.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빚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됐다. 열심히 해라. 어머니도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벌게요. 아니야. 엄마도 벌어야지. 저는 계속 일할 겁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며느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SNS로 봅니다. 새 남편과 행복해 보입니다. 손주들도 밝게 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울면서도 기뻐합니다. 며느리가 행복하니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재 씨도 복에 속 없습니다. 며느리는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가해자니까요. 가끔 편지를 씁니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쓰고 찢어버립니다. 얘야,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내 인생을 망칠 뻔했구나. 용서해줘. 아니, 용서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소원이야. 저는 이제 손주들을 볼 수 없을 겁니다. 평생. 그게 제가 받는 벌입니다. 당연한 벌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남편의 노후를 망쳤으니까요. 여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 그래도 말하고 싶어서. 됐어. 이제 그런 말도 하지 마. 남편은 차갑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부탁하고 싶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특히 남의 돈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며느리 돈, 사위 돈, 그건 그들 돈입니다. 부모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일하고 차근차근 모으세요.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 겁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빚 갚고 조용히 살 겁니다. 언젠가 며느리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아마 안 될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은 마트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쓸쓸한 원룸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은 택시 운전하고 아들은 회사에 다닙니다. 우리는 거의 대화를 안 합니다. 가끔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며느리가 3억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로 저는 절대 욕심 안 낼 겁니다. 그냥 축하해주고 며느리가 알아서 하게 놔뒀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죗값을 치르며 살아야 합니다. 평생.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